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13회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을 개관을 해보면요. 첫 번째,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가 먼저 문제가 되는데요.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공사 발주,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간이 다소 오래됐죠. 2016년 11월 25일 이을남으로부터 중랑천 공원 조성사업 공사 진행을 관련해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을 받아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김갑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뇌물수수죄에 대한 출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제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검토견서를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요.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서는 어떤 출제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 하면 관련 법리를 먼저 보시면요. 공소시효에 관한 얘기입니다. 뇌물수수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249조 1항 4호에 따라서요. 이와 관련해서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해서 공소제기가 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가 않지요. 따라서 이을남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돼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김갑동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에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뇌물수수죄 종료일이 2016년 11월 25일인데 범행 종료일로부터 7년이 도과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보이는 2023년 11월 30일 날 공소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대항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공소 제기와 유죄 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김갑동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가 않지요. 이러한 숨은 법리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 출제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을 해서 형사소송법 326조 3호의 면소 판결이 예상된다라는 것이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로서 2012도 4842호 판결을 실어놨으니까요.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공소시효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죄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공소사실의 개관을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죄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가 있었는데요. 먼저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방 주시 또는 차선을 지켜서 안전운행할 업무상 주의무를 게을리해서 앞서가던 택시가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 길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전동 킥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서 넘어지게 해서 약 2주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여 구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도주한 사실 및 도주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역시 공판기록 시험기록 16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죄부터 출제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피고인은 금방 보신 것처럼 도주한 사실 및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주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괜찮냐고 물었고 이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법정에 와서는 아프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병원에 가자는 말도 안 했고 연락처를 요구하는데도 피고인이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서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요. 남자친구하고 통화한 다음에 그냥 보내면 어떡하느냐 라고 피해자가 얘기하니까 피해자가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떠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택시기사 남옥격의 진술을 제3자인 택시기사 남옥격의 진술을 보더라도 여러 차례 피고인이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거절했다라고 해서 그와 같은 진술에도 반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합의 중이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다가 이후 합의금 액수 문제로 합의가 결렬이 되자 악감정을 품고 구호조치 여부에 대해서 허위 증언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3년이 지난 뒤 법정에서 경찰에서도 기억이 없던 부분, 아프다고 하는데도 병원 가자는 말 안 했고 연락처를 요구하는데도 안 줬다라고 하는 앞에서 봤던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서 진술한다는 것이 겸칙에도 반해 보입니다. 피해자와 남옥격 진술에 의하면 결국 사고 직후 상황을 여러 명 남옥격 택시 손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피해자도 인정을 하니까요. 피고인이 조치 없이 도주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고요. 위와 같은 사고 경위나 상해 정도, 과실 정도, 나이와 성별, 사고 정황 등을 보더라도 구호조치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그 피해자 및 남옥격 진술에 의하면은 성인인 피해자가 스스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외상이 없는 등 심하게 다친 바도 없기 때문에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인정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에 파편이 떨어지거나 비산물이 존재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보이지가 않고요. 특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지 않아서 결국 형사정법 325조 후단 무죄로 판결이 예상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교특법 위반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어야 되는데 축소사실인 교특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2항 단서에서 말하는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지요. 그리고 계속적인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사고를 발생케 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 침범을 해서 사고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시속 20km로 저속 운행하던 중 전동 킥보드를 타고요. 전방 택시가 급정거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운전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진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래 각주 23에서 보시는 판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는 없다는 뜻이죠, 결국. 그런데 음주운전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인 원동기장치,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제2조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특법상에 또는 도로교통법상에서 말하는 자동차 등에는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해서 교특법 3조 2항 단서 8호에 해당하는 교특법 위반죄는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즉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는 효력도 없지만은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특법 위반죄는 관련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검토를 해달라는 게 출제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특가법 위반죄, 사고 후 내려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치상후 도주죄에 대해서는 도교법 위반죄는 범죄 증명이 없어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무죄가 예상이 되고요. 축소사실인 교특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 출제 의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되는 판례들은 제가 각 주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이 되어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구법보다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신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졌으니까요. 이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냐를 묻지 않고 불문하고 그와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의 경우 기록을 보시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종전 도로교통법 148조의 2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정 후 자전거 등 음주운전 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156조 11호가 적용이 되게 되었죠.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도 그렇죠? 신법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된다. 이것이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증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의 개관, 요지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위증죄의 공소사실은요, 사실은 이을남과 함께 나행인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인 이을남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나행인을 때린 일이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서 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소사실의 위증에 대한 점에 대한 출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위증의 점과 관련해서는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확정된 증인에게는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 거부권이 인정이 되지 않지요. 그런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증언 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의미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이을남과 김갑동이 공동해서 나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었는데, 증인신문 조서 4번 등을 보면, 수사보고 등을 보면 나오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것은 위증죄 성립에 영향이 없지요.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각주에서 보시는 판례처럼요. 따라서 이 사건도 관련 증거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2011도 11,994호 판결도 참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죄 결론이 나오는 그런 사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 피고인 김갑동의 절도의 점에 대해서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를 살펴보면요. 절도의 점은 피해자가 신발 매장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매장 주인이 습득을 해서 옆에 있던 피고인 지갑이 맞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자신의 것이 맞다면서 매장 주인이 건네주는 지갑을 건네받아 가져감으로써 지갑 한 개를 절취했다라고 해서 절도죄로 기소가 된 사안인데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출제 의도를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은 법리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타인 점유, 타인 소유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죠.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지위에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요. 이 사건의 경우 매장 주인인 나주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해서 소유자 이창현에게 돌려줘야 하는 지위에 있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례 법리죠, 사실. 피고인이 지갑 소유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나주인으로부터 지갑을 교부하다 취득한 행위는 나주인의 처분 행위를 통해서 피해자의 지갑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절도죄는 죄가 되지 않아서 325조 전단 무죄가 예상이 되지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이 되어진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절도죄하고 사기죄는 구성요건 자체를 달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는 사기죄를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출제자들의 출제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은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도록 되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전부터 공소사실의 개관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피고인 이을남의 경우로 돌아왔는데요.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소사실을 보면요.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문제로 너는 인간 말종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라는 동일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21년 6월 30일 날 10번 10회, 7월 30일 날 10회, 9월 29일 날 10회, 10월 2일 날 10회 등 모두 40회에 걸쳐서 김갑동에게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김갑동이 피고인 이을남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이 있는데요. 피고인과 피해자 김갑동을 포함한 지인 10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김갑동은 뇌물받고 입 씻은 범죄자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단체 카카오톡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글을 올리자마자 삭제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출제 의도를 살펴보면요. 먼저 앞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보면
2021년 6월 30일자 그리고 7월 30일자 그리고 9월 29일자 범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포괄일제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발생을 하지요.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을 받았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2021년 9월 30일에 벌금형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이 정식 재판에 의한 판결 확정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의 범죄들인 9월 29일자 범행까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9월 30일 날 벌금형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중에 확정이 되니까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와 일정 기간 계속된 것으로서 포괄일제 관계에 있어 보이고 있고 따라서 그 판결의 기판력이 9월 30일 이전의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겠죠. 그렇다면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해서 형사동법 326조 1호에 의해서 면소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변론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 이후인 2021년 10월 2일자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실형이의 전과가 없고 면소 부분을 제외하면 하루밖에 그치는 점, 범행이 하루에 그치는 점 등 참작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요.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에 의해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가 있은 다음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도 없고요. 아래 판례를 소개를 해놨고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을 통해서 합의서를 제출을 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후 합의금 미지급을 이유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때에 해당하고 형사동법 327조 2호의 공소기각 판결이 요망된다는 변론 요지를 작성해줘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합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해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아래에 소개해놨으니까 같이 살펴보시고요. 이을남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에 대해서 공소사실의 객관을 살펴보면요. 위증교사의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것처럼 김갑동과 함께 나행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김갑동에게 허위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을 먹고 김갑동에게 나행인과 시비가 붙기는 했지만 말다툼만 하였고 주먹질은 없었던 것으로 증언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해서 김갑동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증언하게 함으로써 김갑동으로 위증하도록 교사를 했다. 김갑동에게. 이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제 의도를 살펴보면요. 피고인은 금방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고 증거 능력 없는 증거들을 살펴봤더니 공범인 김갑동에 대한 경찰,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의 피고인인 이을남이 내용 부인을 하는 취지로 부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312조 3항이랑 검사 작성, 경찰 작성 각각 1항, 3항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되고요. 신빙성 부분을 살펴보면 김갑동의 말이 과연 맞는 말인지 살펴보면 먼저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가 되어 있어서요. 경찰에서는 위증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에 와서 비로소 위증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이유와 경위가 불분명합니다. 검찰에서는 500만 원을 하나은행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 수사보고를 보고 나서는 진술을 번복을 하고 차용증을 제시받고 나서는 다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고 별도로 위증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일이 있다고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차용증 사본을 제시받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을 빌려준 것이 돌려받은 것이다. 맞고 그것이 맞다라고 다시 진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진술을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위증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아서 은행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는 부분은 수사보고 계좌 추적 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입금 내역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있고 김갑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위증을 교사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위증 교사를 했을 동기를 찾기가 어렵고요. 범행 동기 부분에서 피고인 투서로 이미 2023년 4월경 파면된 김갑동에게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5일 초순경에 위증을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여지고요. 2023년 5월 초순경에요. 4월경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초순경에 그와 같은 부탁을 한다는 것이 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김갑동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적이 있고 뇌물공여 사실을 구청에 투서하는 등 이미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허위의 진술을 김갑동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위증교사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지가 않아서 325조 후단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변론하라는 것이 해달라는 것이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을남의 무고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소사실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무고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을남이 김갑동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을 했는데 고소장에는 김갑동은 주점에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거머 넘어뜨리고 고소인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거죠. 그와 같은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해서 무고했다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이을남은 허위사실을 고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출제 의도를 살펴보면요.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소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리를 보시면 고소 내용에 객관적 진실에 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거나 범죄 사실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연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을남에 대한 본인에 대한 것은 내용을 부인해서 310조 3항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고요. 이을남이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로서 312조 5항에 따라서 결국 312조 1항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니까 역시 증거 능력이 없게 되고요. 김갑동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에 보면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부동의하기 때문에 313조 1항 고소장 같은 경우 진술조서 같은 경우 312조 4항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김갑동이 증인으로 선서하고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기록상.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되고요. 김갑동의 법정 진술도 무고죄에 관한 피해자로서 제3자로서 증인의 지위에 있는데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게 되고요. 목격자인 한 주점의 법정 증언 중에서 김갑동이 한 진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 아닌 한 주점이 피고인 아닌 김갑동, 이을남 입장에서는 김갑동 또 타인이죠.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전문한 것이기 때문에 316조 2항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원 진술자인 김갑동이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원 진술자의 진술 불능이라고 하는 316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나머지 한 주점의 진술만으로는 또 상해 진단서만으로는 과연 피고인 이을남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과연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은 증명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멱살을 잡아서 흔든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고소 사실을 정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인으로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따라서 이 무고죄는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서 325조 후단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변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죄 30일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적절한 점수가 부여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푸는 데 관련되는 판례들은 아래 관련 판례로 소개를 해놨으니까요. 83도 3023 판결, 그리고 96도 771호 판결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강의 자료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살펴봐 주시면은 무고죄 이해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13회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